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 정책론 이론 강의 1강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받았을 때 3교시 맨 앞에를 보실 겁니다. 문제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까지 기출문제를 쭉 분석해 봤을 때 전체 8가지 영역 중에서 어려운 축에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조사론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론이 상당히 어려운 영역에 해당된다라고 총평할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어느 정도 잘 읽어 나가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복지 정책에는 많은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의 개념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 용어의 개념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 지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민주주의 모형이 무엇인지 또는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역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정책 노선의 제3의 길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통으로 된 한 문제나 한 지문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 정책론과 유사하게 사회복지 조사론도 마찬가지 개념 정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2가지 영역은 개념 정리가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무엇이냐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출문제는 이미 아주 어려운 계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는 어떠한 공식을 이해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주 단순한 문제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민권론을 이야기한 학자는 마샬, 이것도 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가장 쉬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이미 많은 문제가 기출문제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숙지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것일수록 공부를 집약해서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것일수록 너무 지엽적으로 파고들으시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치시니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을 집약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어려운 영역일수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2가지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개념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3번 이상 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25문제에서 20문제 정도까지는 충분히 맞출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개념을 교재를 보고 이해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이 나왔을 때 부딪히는 장벽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제가 전략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많이 어려워하시고 또한 출제 경향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장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 개설입니다. 앞에 목차를 잠깐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론은 1장부터 1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 개설,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복지국가와 사회복지 정책, 사회문제, 사회정책 발달 및 결정 모형, 사회복지 정책 모형 및 복지국가 발전 이론,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과정 집행평가,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길버트와 테렐이 이야기한 정책 분석인 산물 분석이 여기에 나옵니다. 사회보장 일반에 대한 논의, 5대 사회보험의 개요. 우리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 법제론에서 배웠습니다.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개략적인 내용들을 배웁니다. 또한 법에 있지 않는 제도적인 측면의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빈곤과 공공부조, 공공부조도 마찬가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많이 있죠. 우리 시험에 이제 거론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넣어드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로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고 하는 EITC가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 드림 스타트 사업, 그 다음에 바우처 제도 있죠. 전자 바우처 제도,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됩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개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판서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의의에서 오른쪽에 가치지향적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 가치 지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쓰시면 됩니다.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 가치 지향적이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 X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동그라미 1.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및 사회의 문제 동그라미 2.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를 구체화하고 가치를 배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는 다릅니다. 경제정책은 시장 경쟁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고 우리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 연대의 원리에 입각합니다. 경제정책과는 달리 서비스 구매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 예를 들어서 빈민이나 노인이나 아동들의 욕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 경제의 원리가 아닌, 여기서 끊어요. 사회적 연대 원리, 거기에 밑줄.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분배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실력 따지기에 보면 개념 비교가 있습니다. 사회보장, 사회복지, 사회정책, 사회봉사, 사회적 서비스 또는 사회서비스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사회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회보장부터 보겠습니다. 질병, 실직, 사망, 노령, 재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 위험에 해당되는 것들이다라고 말하죠. 일반적으로. 로 인한 소득의 중단으로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사회보장입니다. 자,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비교,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배웠습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인 동시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다음이 중요하죠. 제도적 시책, 그 자리만 형광펜 밑줄. 제도적인 시책 나오면 사회복지가 됩니다. 맨 아래 사회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과학적의 동그라미,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에 기초한 전문적 서비스입니다. 지식 동그라미, 기술 동그라미, 전문적 서비스의 밑줄입니다. 자, 실천적 의미가 강한 게 소셜 워크이라고 하는 사회사업이라고 가르쳐드렸죠. 위에서 세 번째, 사회정책을 봅니다. 사회적 욕구와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정책 안에 포함됩니다. 자, 사회봉사입니다. 전 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최저 생활의 확보를 위한 공공과 민간, 공사의 사회적 제반 서비스의 총칭을 우리는 사회봉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회 서비스와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회봉사는 공사의 사회적 제반 서비스의 총칭, 그 자리에 가로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회적 서비스는 인적 자원부터 처음부터 가로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인적 자원의 보존, 보호, 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조직화된 활동, 가로 닫고요. 이러한 것들을 바로 사회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도 사회 서비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개념 비교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봉사와 사회서비스, 이 두 가지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V자 체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의 구성 요소입니다.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네요. 사회복지의 구성 요소에서 객체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배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그 하나고, 그 다음에 사회 문제가 그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주체는 대개 우리가 공공 주체, 민간 주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사회복지 주체는 개인, 가족, 이웃, 직장, 지역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다양의 동그라미.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의 공공부분과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이라는 두 가지 부분으로 논의가 됩니다. 개인, 가족, 친족, 이웃, 종교, 기업, 사회복지 법인 이런 것들이 바로 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 적용이 있습니다. 기출 적용에 보니까 민간 부분에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마을 기업에 별표 하나만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을 기업 하기 전에요. 밑에 아래 각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각주인데요.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이 우리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회통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 통합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거 맞습니까? 네, 사회보장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최저생활을 유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맞습니까? 네, 소득을 다시 재분배해주는 수익적 재분배나 수평적 재분배나 세대 간 재분배 성격이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개인의 잠재 능력을 향상시키는 건 맞습니까? 네, 사회복지 정책을 펼침으로써 많은 시민, 국민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기능을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을기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말 그대로 기업인이 민간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한 수익사업의 박스, 기업 자체가 수익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공동체 활성화의 밑줄이요. 마을 기업은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입니다. 현재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고 아직 국회는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내용 중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무부처가 되는데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현재 심사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심사, 동그라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군구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차 심사를 통해 적격단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조건에 맞는 단체를 선정해서 시도에 추천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2차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에서 2차 심사를 통해 선정을 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시도에서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업계획 검토하고 현지점검을 통해서 설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군구, 시도,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행정안전부까지 쫙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정되고 지원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번이죠. 수익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무부처입니다. 주무부처가 바로 행정안전부라는 거죠. 보건복지부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행정안전부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X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객체는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욕구와 사회 문제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욕구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문제는 말 그대로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죠. 그래서 개인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데, 자, 개인주의 이념, 개인의 동그라미, 기능주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욕구란 현재 결핍된 상태와 원하는 상태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이 다 충족되어 있다 그러면 욕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욕구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바람이나 선호로서의 욕구이며 객관화된 부족함, 부족함의 동그라미, 결핍의 밑줄, 이것으로의 욕구를 말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개인이 어떠한 결핍이 있다 그러면 개인의 욕구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바로 사회적인 기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죠. 결핍이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배웠던 대로 이러한 사회적 욕구는 바로 기능주의와 연관성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문제는 바로 사회 부적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집단주의 이념입니다. 대개 이제 이것은 집단과 집단 간의 불평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자, 집단주의 이념, 집단의 동그라미, 갈등주의 이론에 기초한다. 갈등주의에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이 집단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단은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회 문제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사회 불평등입니다. 개인들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것으로 사회 부적응이나 사회 불평등이나 사회 해체, 이 모든 것들이 사회 문제화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입니다. 3번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절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로서의 가치는 더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상당히 이제 영역이 넓겠죠. 넓은데 협의의 영역이 있고 광의 영역이 있습니다. 협의의 영역은 소득보장, 주택정책, 교육정책, 건강보장정책,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이 있습니다. 광의는 앞에 있는 두 가지에서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조세정책이라고 하는 것과 노동정책, 즉 고용정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밑에 암기법이 있습니다. 암기법 두 가지를 다 외우시면 도움이 되는데 제가 이것을 그림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밑에 각주가 있는데요.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의 각주를 보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주요 분야를 가로,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개별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등 5가지로 구성한 것으로 보며 끊어요. 이를 더 확장시킬 경우 조세정책과 노동시장 정책 또는 고용정책이라고도 하는데요.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두 가지 원을 통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협의의 사회복지 정책 영역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광의의 사회복지 정책 영역이 되겠죠. 자, 협의는 건소주 교사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노조가 들어갑니다. 간단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건강, 소득, 주택,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노동, 그 다음에 조세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근데 우리 시험에 글이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빈출 영역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2절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로서의 가치입니다. 가치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가치 지향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논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평등, 두 번째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 세 번째가 자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페이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콘이 많이 붙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이에요. 1장에서는. 그러면 평등, 수단으로서의 효율성, 그 다음에 자유, 개념 정리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가 나와요. 평등에는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은 두 가지인데요. 그 두 가지가 바로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이 됩니다. 이거 외에 파리토 효율성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데 그 밑에 실력 따지게 넣어드렸습니다. 자,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개념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자, 이런 제가 이걸 판서로 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교재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평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효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유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타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회적 적절성, 사회적절성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사회연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들 요소가 됩니다. 가치들 요소가 되고요. 이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서 저는 앞에 있는 세 가지를 강조를 할 것인데, 자, 첫 번째 평등입니다. 자, 이 평등은 그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잡으면 수량적 평등입니다. 수량적 평등은 능력, 기여 등에 관계없이 똑같이 분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능력 정도, 기여 정도 따지지 않고 제가 100만 원씩 다 드렸다. 모두 다. 그러면 이게 수량적 평등이 되는 거예요. 이 수량적 평등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분배받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험에서 결과의 평등으로 많이 출제합니다. 이런 개념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이해하고 OX를 가려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쪽에 써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례적 평등입니다. 이 비례에서 좀 느낌이 오셨죠? 우리가 이제 비례적 평등의 동형은 뭐냐? 공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평입니다. 공평. equality라고 하는 공평인데, 이거는 이것과 조금 이제 대치가 되는 것이 이거예요. 능력, 기여 등에 따라, 능력, 기여 등에 상관없이가 아니라 따라 상이하게 분배한다. 상이하게 배분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례적 평등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능력이 더 많아요.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럼 많이 분배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능력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기여 정도가 적었다. 그러면 적게 분배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례적 평등이 된다.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기회의 평등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있는 기회의 평등이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 기회의 평등은 소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평등이라고도 해요. 소극적 평등. 왜 소극적이냐? 대개 이제 기회를 받는 대상이 사회적인 약자분들이 많거든요. 일명 소수자분들이라고 하죠. 그러면 소수자 등에게 결과는 보장해 주지 않고, 결과 보장 없이, 결과의 반대가 과정이죠. 과정상 기회만 주는 겁니다. 과정상 기회만 부여하는 거예요.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기회평등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애인 의무 고용제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제에서도 배웠고요. 장애인 의무 고용제 50인 이상 사업장 5%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 장애인 의무 고용제는 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취업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건데요. 모든 장애인이 다 취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결과는 보장하지 않는 겁니다. 과정상 기회만 주면 이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affirmative action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positive discrimination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이제 그대로 번역하면 긍정적인 조치라고 하고 적극적인 차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장애인분들에게 어떤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을 시정하는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차별 시정 조치,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세 가지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평등은 이 정도 아시면 돼요. 평등 보겠습니다.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적극적 평등. 여기서 이제 결과의 평등 정도만 아시면 되니까 결과의 평등의 형광펜 밑줄.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 능력에는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겁니다. 똑같이 동그라미. 비례적 평등입니다. 개인의 욕구,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동그라미 또는 밑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을 평등의 개념을 산정하는 것으로 공평의 동그라미, 공평이라고 불리웁니다. 기회평등은 소극적 평등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대개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어지며 상대적으로 가장 소극적인 개념입니다. 소극적의 밑줄. 자, 결과의 측면은 무시한다. 그 말이 이거예요. 결과는 보장하지 않고요. 자, 결과의 측면은 무시한 채 끊어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퍼센트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 안에 이제 똑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긍정적 차별 시정 조치,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장애인 의무 고용제나 여성이 아무래도 이제 노동시장에 고용되는 데 있어서 남성보다는 좀 차별적인 요소가 있죠. 그래서 양성고용 평등제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자, 됐습니다. 이제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을 보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목표 효율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목표 효율성의 동의어가 있어요. 타겟, 즉 대상자들에게 제한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할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대상 효율성 또는 뭐 정책 표적의 효율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운영 효율성입니다. 운영 효율성. 자, 운영 효율성은 운영 비용을 따지는 거예요. 운영이란 단어가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목표 효율성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타겟이 여기 가운데가 타겟이죠. 자, 이게 이제 대상이에요. 대상. 정책 대상. 이 대상을 선별을 하고 이 화살표는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대상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할당하는 겁니다. 자원을 대상에게 집중 할당한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목표 효율성의 개념이고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연상해서 개념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거는 운영 비용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운영 비용 효율적이려면 떨어뜨려야 됩니다. 운영 비용이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운영 효율성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많이 사례 들은 것이 바로 공공부조인데요. 자, 공공부조를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공공부조는 대상자를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부조에 많은 재원,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할당해 드립니다. 따라서 공공부조는 목표효율성이 높죠. 공공부조는 대상효율성, 목표효율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면에 운영효율성은 낮습니다. 왜 운영효율성은 낮느냐? 공공부조는 운영 절차에 뭐가 있냐면 자산조사가 있습니다. 이 공공부조는 자산조사가 필수예요. 자산조사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로 바뀌고 나선 더 복잡해졌습니다. 따라서 자산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부조는 운영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운영상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운영효율성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례까지 알아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효율은 주어진 투입 비용에 비해 가장 큰 산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이게 효율성입니다.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의 결과를 얻는 것인데요. 목표효율성, 대상효율성, 정책 표적의 효율성, 표적의 동그라미, 이 표적을 영어로 타겟이라고 하죠. 여기 가운데가 바로 타겟이 되겠습니다. 자, 정책의 목표라는 대상들에게, 대상의 동그라미, 그 정책에 사용되는 자원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집중적으로 할당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목표효율성이 높은 것이고요. 엉뚱한 사람을 선발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목표효율성이 낮게 되는 겁니다. 운영효율성은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얼마나 적은 비용의 박스요. 적은 비용을 활용하여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개념이다. 아무래도 이제 효율성의 개념이니까 운영 비용이 줄어들고 효과는 올라가야 우리가 보통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자, 파레토 효율이 있습니다. 파레토 효율은 우리 시험에 뭐 많이 출제된 바는 아닌데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CF 처리해서 경제학자인 파레토 효율입니다. 이 파레토 효율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비현실적입니다. 비현실적이다라고 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파레토 효율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레토 효율을 우리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시험에 나온 것과 연관성이 있는데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평등과 효율의 관계가 대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가 대체적이다. 우리 시험에 이 자리에 상충적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상충적이 아니라 대체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니까 양극화 현상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 시장 기제에 의해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을 써서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만큼 끌어올려줘야 되죠. 이게 평등정책이라고요. 이러한 평등정책을 써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대체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효율적이지 못해? 비효율적이야? 그러면 국가가 평등정책을 써서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대체적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충적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 더 가르쳐드리면, 세 번째, 이쪽에서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파레토 효율성이 있어요. 그러면 수단으로서의 효율성하고 그 다음에 파레토 효율성하고 어떤 것이 더 강조될까요? 어떤 것이 더 강조되냐? 바로 당연히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더 강조되는 겁니다. 더욱더 강조된다. 왜냐? 이거는 비현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파레토 효율성은 뭐냐면 이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어떤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의 효용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효용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파레토 효율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99대 1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99대 1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일이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와야, 또는 99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99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것을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한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놔야 서로가 평등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내 효율에 손상이 없이 다른 평등을 똑같이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파레토 효율이라는 개념은 비현실적이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레토 효율은 현실적으로는 이게 어려운 것이니, 현실적으로는 평등과 효율의 관계가 대체적이다. 시장 기제에 의해서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이야?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국가가 평등정책 쓰는 거예요. 뭐 대기업이 평등정책 쓰지 않잖아요.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을 쓰는 거예요. 써서 이 사람들에 있는 예를 들면 세금 많이 걷는 거죠. 왜? 당신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라. 많이 걷어서 여기 양극화 밑에 있는 저소득층들에게 배분해 주는 거예요.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등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회를. 그래서 평등과 효율은 대체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수단으로서의 효율이 있고, 여기가 이제 목표효율성과 운용효율성이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 것들. 자, 여기 파레토 효율성은 비현실적이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게 더 강조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된다고요.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력 따지기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1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합리적 자발적 선택에 의한 교환이 이루어질 때 파레토 효율적인 사회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파레토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자원 배분이 특정한 사람들의 효용을 줄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파레토 효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특정 사람의 효용을 줄이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높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정책은 시장 기제에서 결정된 배분을 수정하여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특정한 사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줄여야 되기 때문에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이러한 재분배는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파레토 효율성하고 좀 말이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3번 별표. 따라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이 평등적이면서 동시에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는 한, 여기서 끊어요.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평등의 가치와 효율의 관계는 대체적일 수밖에 없다. 상충적이 아니라 대체적일 수밖에 없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실 세계에서 원론적 의미의 파레토 효율적인 사회적 자원 배분은 불가능합니다.
시장 기제를 통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그게 바로 양극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 등을 통해서 시장 기제에 개입하게 됩니다. 왜요? 재분배를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이루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회를 위해서는 이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더 좋은 거죠. 양극화 사회가 되면 될수록 시장의 모습은 좋지 않아요. 또한 그 사회가 비효과적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평등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유 들어갑니다. 이 자유는 이쪽에 쓰겠습니다. 자, 자유입니다. 세 번째 자유. 방가로 3번입니다. 자, 세 번째 자유는 소극적 자유가 있고 적극적 자유가 있다. 자,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소극적 자유는 간섭받지 않을 자유입니다. 누가 나한테 간섭을 심하게 합니다. 자유가 없다 하죠. 네,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 그게 바로 소극적 자유입니다. 자, 적극적 자유는 뭐냐? 능력 발휘의 자유입니다. 간단히 개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적극적 자유가 되는 거죠. 간단하게 개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 나왔던 지문 두 가지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해하면서 이걸 OX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OX로요. 자, 이 두 가지가 우리 시험에 계속해서 나왔던 것인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과의 평등이 무엇입니까? 수량적 평등이라 했습니다. 똑같이 분배되는 거. 자, 그러면 부자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똑같이 분배하기 위해서는 이 재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자들이 많은 세금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똑같이 분배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따라서 소극적 자유, 뭐죠? 여기 있잖아요. 간섭 받지 않을 자유요. 부자들은 간섭받게 됩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간섭을 받게 돼요. 그래서 소극적 자유가 뭐 된다? 침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소극적 자유가 줄어든다, 소극적 자유가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되고요. 근데 시험에서 침해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침해로 썼습니다. 자, 기회의 평등 축은 더 쉬워요. 자, 빈자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준다, 기회를 준다. 자, 그러면 적극적 자유가 뭐라 했죠? 능력 발휘. 네, 빈자들이 보다 더 능력이 있는 빈자도 있어요. 역량이 있는 빈자들도 있다고요. 그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겠죠. 기회를 줬으니까. 따라서 적극적 자유는 뭐 된다? 증진된다. 맞죠? 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교재에 있는데 여기서 써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유 들어갑니다. 소극적 자유는 기회의 자유, 그 다음에 적극적 자유는 능력의 자유라는데 참고하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간섭, 동그라미, 또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며 기회 측면을 강조합니다. 결과의 평등 추구는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극적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능력 측면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회 평등 추구는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다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제 실력 따지기 보면 평등 추구를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가 끊어요. 효율을 저해한다는 5가지 관점입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판서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평등을 국가가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효율이 떨어진다는 5가지 관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가 열심히 평등 정책을 썼어요. 그럴 때 시장 경제론자들이 저거 비효율적이야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시장 경제론자들의 비판, 시장 경제론자들의 비판, 주장이라고 해도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성장 저해론, 사회복지 정책이 바로 평등을 추구하는 거니까
성장을 뭐한다? 비율적이 됐으니까 저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성장 저해론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국가가 평등정책 쓰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공공부조예요. 공공부조 정책을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에게 생계급여 이런 급여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자, 주니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 비율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로동기의 저하입니다. 근로동기의 저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 복지병이라고도 하고 복지병에 걸렸다라고도 하고 빈곤의 함정에 빠졌다, 빈곤의 덫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축과 투자 동기의 저하입니다. 저축과 투자 동기 저하죠. 급여를 주면, 현금 급여를 주면 여기에 대해서 저축하지 않는다,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생산 부분, 기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원의 축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의 축소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소비자 선택의 왜곡이 발생한다. 자, 소비자 선택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자, 소비자 선택의 왜곡. 여러분들이 소비자는 이제 수급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수급자가 받아가지고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게 뭐죠? 현금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선택하지 않았는데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현물입니다. 자, 현물 급여의 경우는 내가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현물을 받는다, 물품을 받는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물품 평등주의 입각에서 모든 수급자들에게 똑같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물인데, 물품인데요. 이 현물 급여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비용이 있고 사회적인 이득이 있을 때 사회적인 이득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큰 바로 비효율을 양산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이득 중에 이득이 커야 되는데 비용이 크니까 이게 바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정부의 운영상 실패입니다. 정부 운영 실패입니다. 정부는 이 평등 정책을 쓸 때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요. 또한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주지만 예산 편성해서 주지만 정작 그 사람들의 복지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이렇게 비판받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운영상 실패,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1번부터 5번까지는 시장 경제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성장조 이론과도 연관성이 있다. 경제 성장을 사회복지가 저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죠. 첫 번째, 근로동기의 약화입니다. 기본급여액이 있습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가 기본급여액이고요. 급여 감소율, 시장에서의 급여를 말합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급여가 적으면 적을수록 노동동기, 근로동기는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저축과 투자동기의 약화인데요.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가 개인들의 저축 및 투자동기를 약화시켜서 자본 축적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저해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축소된다.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축소로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에 사용되는 자원 가운데 상당 부분은 생산 부분에서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소비자 선택의 왜곡, 거기에 별표. 만약에 제가 출제자라면 저는 여기 현물급여 자리에 현금을 쓸 수도 있습니다. 현물급여, 형광펜 밑줄. 현물급여의 경우에는 소비자 선택의 왜곡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 있는 게 현물급여입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할 가능성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 현물입니다. 현금급여로 제공될 때보다 효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이득을 초과하는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운영상 실패입니다. 정책에 필요한 재원, 급여의 대상 선정, 전달책에 수립된 운영 비용에 막대한 예산을 소요돼서 운영상의 비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실패는 사회복지 정책이 공공부문에서 제공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장단점 다 배웠잖아요.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 단점에 뭐가 있었죠? 자원의 비효율 배분 문제가 있었다. 생각나셔야 됩니다. 행정에서 배웠습니다. 이유는 비경쟁적이고 관료적인 체제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며 재화와 공급이 불필요하게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됐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까지 정리한 2절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3절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별 이해의 차이를 보면 영국, 미국, 독일, 스칸디나비아, 즉 북유럽 국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의 구체적인 건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고개 끄덕끄덕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영국입니다. 영국은 사회복지 정책보다는 끊어요. 사회정책, 사회행정,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원래 웰페어 팔러시라고 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미국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자, 사용하는 사회보장, 건강, 교육, 대인 사회서비스, 주택, 고용, 가족정책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회복지 정책보다는 당연히 사회정책이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영국이란 나라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왔고 의료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에게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이게 뭐죠? NHS 국민보건서비스죠. 기본 의료 서비스에 관한 NHS를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영국이란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영국은 빈민법의 개정과 사회적 서비스의 발달, 복지국가의 탄생 등의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사회 입법과 사회 행정이 이루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정책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회정책과 사회행정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는 우리가 그 다음에 자세하게 배웁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의 역사도 뒤에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보장, 그렇습니다. 소셜 세큐리티라고 하는 사회보장을 제도에 가장 먼저 넣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1935년 사회보장법이 그거죠.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이 더 자주 쓰이며 복지란 용어는 종종 공공부조를 지칭한 용어로 사용되고 공공부조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사회복지 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1929년에 대공황을 계기로 1935년 사회보장법을 도입한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경제적 위험에 대한 보장이라는 성격을 기반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왔는데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공공 영역이 다소 미흡합니다. 아시죠? 미국은 민간이 더 발달되어 있는 나라죠. 민간 영역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주로 정부기관 자발적 비영리 조직 혹은 영리 조직을 통해서 물적 자원이나 서비스 자원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독일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독일은 대개 이제 노동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복지 정책을 처음 도입했으며 1880년대에 바그너와 슈멀러 등 강단 사회주의자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강단 사회주의자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사회주의 운동의 확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끼쳤었죠. 그래서 채찍과 당근 정책, 비스마르크의 채찍과 당근 정책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사회복지 정책 학계를 개설함으로써 사회복지 정책이 등장했으며 강단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발달로 인해 각종 사회 문제와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동권에서 분화된 권리 개념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노동 문제 관심의 형광펜 밑줄이요. 이거 나오면 독일입니다.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했다.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에서 질병보험, 산재보험, 마지막이 연금이잖아요. 연금제도. 이렇게 해서 질병보험이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 되는 건데요. 뒤에 배울 거예요.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한 이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통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노르딕 4개국,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바로 이제 북유럽 국가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입니다. 사회민주주의 모형을 따르고 있는 나라들이죠.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등한 급여와 서비스를 국가의 일반 재정을 사용해서 제공함으로써 보편주의, 연대주의적 사회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정부의 일반 재정을 사용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높은 수준의 재분배가 달성되고요. 성장과 분배를 성공적으로 조화시켜 왔습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복지국가 발전 과정에서 사회민주주의 사상의 밑줄, 사회민주주의 사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신자유주의 하면 미국이란 나라, 영국이란 나라가 생각나죠.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는 북유럽 국가가 생각나야 되고요. 독일이란 나라는 나중에 배우시지만 에스핑 안데르센에 의하면 바로 조합주의 국가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주의, 그 다음에 조합주의, 삼인주의 이러한 형태로 이제 여러 나라들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나라들에 대해서 영국과 미국과 독일과 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상당히 사회복지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 나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1장이었는데 교재 내용으로서는 짧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2문제 정도는 예상이 되니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역사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